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을 고대 아테네의 광장 한복판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개를 추종한 철학자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철학자의 위대한 사상을 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 생존, 그리고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 몸소 보여준 한 남자의 삶을 담고 있죠. 혹시 여러분은 철학자가 왕과 맞서 당당히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가 진정한 행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어린 디오게네스가 모래판에서 레슬링을 하며 건강한 육체를 다지고 아카데미에서 철학을 배우며 궁극의 진리를 갈망하던 시절부터 한 마리 개와의 만남이 그의 삶과 철학을 완전히 바꿔놓은 순간까지 그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그럼 이제 고대 아테네 광장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한 소년이 여느 다른 아테네의 젊은이들처럼 모래판 위에서 레슬링을 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그리스인에게 건전한 육체는 올림픽 정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전한 육체에 깃든 건전한 정신을 위한 것이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디오게네스이다. 소년의 발걸음은 오후가 되면 철학을 논하는 아카데미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철학 선생들이 젊은이들과 감론을 박하였다. 디오게네스는 어느 때는 플라톤의 말이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했고, 어느 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야말로 삶의 나침반인 것 같았다. 또 어느 때는 소크라테스야말로 진정한 철학의 위대한 스승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카데미에 다니면서도 그의 마음속을 어지럽히는 궁극적인 질문, 행복으로 인도하는 진리에 대한 그의 갈증은 해소되지 못했다. 진정한 행복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선생들의 말씀은 이상적이고 공허하다. 달콤한 꿀 같지만 현실과는 많은 괴리가 있다. 나는 현실에 적용되는 실천의 철학이 필요하다. 아테네 광장의 열기가 식어갈 무렵, 디오게네스는 분수대 옆 벤치에 앉아 어머니가 싸주신 빵을 꺼냈다. 투박한 빵 냄새가 공중에 퍼질 때쯤 어디선가 주인 없는 개 한 마리가 나타났다. 먼지를 뒤집어 쓴 꾀죄죄한 몰골, 튀어나온 갈비뼈가 녀석의 고단한 삶을 말해주고 있었다. 개의 눈에 빵을 든 청년이 들어왔다. 개는 본능적으로 그를 향해 발을 뗐으나 이내 멈춰섰다. 녀석의 머릿속에는 두려움과 허기가 뒤섞여 있었다. 저 인간은 나에게 발길질을 할 것인가, 아니면 빵 한 조각을 내어줄 것인가. 개는 청년의 눈을 치근한 빛으로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간절하고도 신중한 눈빛이 디오게네스의 마음을 두드렸다. 마침내 개는 판단을 내린 듯했다. 저 인간은 안심해도 되겠어. 녀석은 청년의 발치에 털썩 주저앉아서 빵을 향해 고정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디오게네스는 그 절박하고도 정직한 눈빛에 압도되어 자기도 모르게 빵의 절반을 떼어서 개에게 내밀었다. 개는 망설임 없이 빵을 낚아채듯 한 입에 꿀꺽 삼켰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동이 디오게네스를 전율케 했다. 배를 채운 개에게는 고막다는 꼬리치기도 아첨하는 몸짓도 없었다. 떠돌이 개는 이제 청년에게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차갑게 뒤돌아섰다. 분수대에 물로 목을 축인 개는 광장 한 구석, 사이프러스 나무 아래 놓인 낡은 나무 술통 속으로 쏙 들어가 누웠다. 술통 안에서 개는 다시 세상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광장의 행인들 중 누가 또 먹을 것을 들고 있을까를 살피며 말이다. 그 순간 디오게네스의 머릿속에는 번개가 치는 듯한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저 개야말로 진짜 철학자구나. 아카데미의 선생들은 감사의 예우와 복잡한 도덕을 논하지만 저 개는 오직 필요와 자유만을 따르고 있어. 감사에 매이지 않기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았고 술통 하나만으로도 세상 모두를 가진 듯 평온했다. 디오게네스는 그날로 결심했다. 하늘 위의 이데아를 찾는 대신 저 개처럼 땅 위의 진실을 살기로. 그는 다음 날 당장 개집 옆에 자신을 위한 큰 나무 술통을 가져다 놓았다. 디오게네스는 그날 이후 광장에 술통의 짐을 풀었다. 그는 분수대 옆 그 꾀죄죄한 개를 정식 스승으로 모시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제자는 지독했다.
스승인 개에게는 단 한 푼어치의 적선이나 빵 조각도 내놓지 않았다. 개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생생하게 경험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개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연구하며 낡은 파피루스에 메모하기 바빴다. 개는 일찌감치 자신의 오판을 수정했다. 저 인간 안심해도 되는 줄 알았더니 빵 한 조각 안 나오는 지독한 짠돌이구나. 이제 개는 디오게네스가 옆에서 메모를 하든 말든 소닥보듯 하며 등을 돌리고 자신의 삶에 충실했다. 하지만 디오게네스는 개의 그 무심함조차 소유로부터의 완벽한 해방이라며 찬양했다. 그는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스승님으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포효하듯 설파하기 시작했다. 초기 반응은 냉담했다. 이보게들, 저기 술통 속에서 미친 개가 짖고 있네. 사람들은 그를 미친 개라 부르며 비웃었다. 하지만 디오게네스는 굴하지 않았다. 레슬링으로 다져진 그의 떡 벌어진 어깨와 건장한 체구, 그리고 술통을 울리는 당당한 목소리에는 묘한 박력과 매력이 느껴졌다. 그의 논리는 단순했지만 날카로웠고 열정은 뜨거웠다. 점차 사람들은 비웃음을 멈추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은 디오게네스를 미친 개가 아닌 개를 추종하는 철학자라 부르며 우러러보았다. 그를 따르는 무리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이들을 개와 같은 삶을 실천하는 철학자들을 의미하는 견유학파라 불렀다. 이들의 신조는 명확했다. 첫째는 무소유와 자족하는 삶이다. 행복은 외부의 재물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에 있다. 둘째는 자연의 본성을 따르는 삶이다. 사회적 가식과 관습을 벗어던지고 동물의 본능처럼 솔직하고 단순하게 사는 것이다. 셋째는 남김없이 모두 다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다. 왕이나 권력자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디오게네스의 명성은 아테네의 담장을 넘어 그리스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이제 그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의 아버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대한 현자로 추앙받게 되었다. 정작 그의 스승인 개는 유명해지면 뭐하나 빵이나 한 조각 주지 라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술통 옆에서 하품을 하고 있었지만 말이다. 서기 335년경 아테네 광장이 뒤흔들렸다. 마케도니아의 젊은 사자 알렉산더 대왕이 소리 소문 없이 시골 광장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29의 나이에 그리스 전역을 평정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향한 동방 원정을 준비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이자 전설적인 명마 부케팔로스를 타고 세상을 발 아래 두었던 그가 광장에 나타나자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알렉산더의 뒤로는 제국의 실제 권력자인 헤파이스티온과 장군들, 그리고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친위대와 기마대가 파도처럼 밀려들어왔다. 광장의 시민들은 혼비백산하여 길을 비켰다. 아니, 저분이 정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세계의 왕이 이런 누추한 곳엔 웬일이지? 쉿, 조용히 해. 어라? 대왕이 첫 개똥 철학자가 있는 나무술봉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 시각 디오게네스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채 술통 안에서 몸을 비스듬히 술통에 기대어 앉아서 윗옷을 벗어던진 채 몸에 붙은 벼룩을 잡는 데 열중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제국의 왕보다 겨드랑이를 가렵게 하는 벼룩 한 마리를 사냥하는 것이 훨씬 시급한 문제였다. 그런데 갑자기 따스하던 정오의 태양이 사라졌다. 술통 주변이 어둑해지자 디오게네스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앞에는 황금빛으로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갑옷을 입은 젊은 군인이 그림자를 들이운 채 거만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서 있었다. 알렉산더가 장엄하게 입을 열었다. 내가 알렉산더다. 세상이 내 이름 앞에 고개를 조아리지. 나는 그대의 명성을 듣고 이렇게 직접 그대를 찾아왔다. 만약 내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하라. 황금이든 관직이든 아니면 더 큰 술통이든 그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이 말에 잠시 왕을 위아래로 훑어본 디오게네스가 긁던 배를 멈추고 아주 짧고 무심하게 쏘아붙였다. 소원이 하나 있기는 있어. 두 걸음만 옆으로 비켜 서시오. 당신이 지금 내 햇볕을 가리고 있단 말이오. 광장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장군들은 칼자루를 쥐며 분노했고 신윤들은 철학자의 목숨이 날아갈까봐 숨을 멈췄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크게 한번 웃더니 고개를 돌려 장군들에게 말했다. 내가 만약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나는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었을 것이다. 왕은 그의 당당한 기계에 감동하여 왼손 약지에 끼고 있던 화려한 금반지를 빼어내더니 수업료라며 철학자에게 내밀었다. 디오게네스는 공짜면 사양 않지라는 표정으로 반지를 덥석 받았다. 하지만 감사 인사는커녕 고개조차 끄덕이지 않았다. 예전에 떠돌이 개가 빵을 받아먹은 후 뒤도 안 돌아봤던 것처럼 그는 알렉산더의 반지를 주머니에 쑤셔넣고는 다시 벼룩을 잡는 일에 열중했다. 왕이 떠나자마자 그는 그 반지를 시장으로 가져가 저녁 식사 한 끼로 먹을 시원한 음료와 음식을 샀다. 그에게 금반지는 영광이 아니라 그저 배를 채울 수단일 뿐이었다. 개똥 철학은 분명 매력적인 승리처럼 보였다. 왕의 권위 앞에서도 당당했고 복잡한 관념의 사슬을 끊어냈으니까. 하지만 전설의 막이 내리고 광장의 밤이 찾아오면 디오게네스는 다시 개의 현실로 돌아와야 했다. 사실 주인 없는 개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평화로운 낮잠의 연속이 아니다. 개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생존이라는 거대한 벽과 마주한다.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시장터를 샅샅이 뒤져야 하고 쓰레기 더미에서 썩은 고기라도 찾아내야 한다. 부지런히 발을 놀려 먹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날로 굶어 죽는 것이 길 위의 법칙이다. 날씨는 또 어떤가? 아테네의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과 타오르는 한여름의 뙤약볕인 술통 하나로 막아내기엔 너무나 가혹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개들과의 영역 다툼, 행인들의 무심한 발길질,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질병의 위협 속에서 개는 잠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다. 디오게네스의 철학적 삶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자유로운 영혼이라 칭송했지만 정작 그는 매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치열한 생활인이었다. 그는 구름 위를 걷는 신선이 아니었다. 때로는 미친 개라는 조롱을 받으며 오물을 뒤집어 써야 했고 일거리가 여의치 않은 날에는 배를 움켜쥐고 차가운 술통 바닥에 몸을 눕혀야 했다. 그의 가르침이 모든 이에게 호소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대다수의 사람에게 그는 그저 광장의 소음이었고 골칫거리였다. 하지만 디오게네스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개처럼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생계를 해결했고 개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진실은 이것이다. 자유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대가는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고독과 치열한 생존의 노동을 스스로 짊어지는 것이었다. 그는 철학을 논하기 위해 술통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술통을 지켜내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투쟁하며 살아낸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알렉산더를 이겼기 때문이 아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거친 현실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인간은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라는 질문에 자신의 온 삶으로 답했기 때문이다. 비록 그 답이 조금은 꾀죄죄하고 거칠고 때로는 비참했을지라도 말이다.